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입니다. 지은이는 이나지 놀이이사, 옮긴이는 윤혜림, 펴낸 곳은 전나무숲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화학제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화학물질이 인간과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그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속에 적당한 농도로 존재할 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로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며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우리의 2세나 3세에게까지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게 스며들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편리함 속에 감춰진 화학물질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세대 전달 독성. 지금까지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질은 그 종류만도 1000만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합성 화학물질은 본래 지구상에는 없었던 물질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개발했지만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 화학물질의 유해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다. 1960년대에는 중대한 환경오염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나 산업 폐기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가 되었던 화학물질들은 제조와 판매가 중지됐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해한 작용을 하거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적지 않다. 몸속에 일정량이 축적돼야 유해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더욱이 석유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축적되더라도 본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엄마 몸속에 쌓인 화학물질의 독성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다. 필자는 이것을 세대 전달 독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보다 더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겪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인 세대 전달 독성이 이미 태내에서 아이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때문에 일어난 질병을 고치려면 화학물질로 만든 의약품에 의존해야 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끊지 않는다면 조만간 인류의 존속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은 흡수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독성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독성을 조사할 때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법을 이용한다. 독성 시험은 과거에는 동물 실험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플레이트에서 배양한 세포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로 독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화학물질의 독성은 시험법에 따라 단위를 정한다. 그 단위로 나타낸 수치를 보고
독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기 내에 독성이 발생하는 급성 독성과 장기간에 걸쳐 독성이 발생하는 만성 독성뿐이다. 화학물질이 생물에 나타내는 독성의 양상은 그뿐만이 아니다. 환경 호르몬같이 극미량만으로도 인체에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성명같이 긴 잠복기를 거친 후 독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또 방사선 물질처럼 염색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세대 전달 독성 역시 독성 시험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화학물질의 독성 시험 결과가 그 물질의 안전성을 100%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대 전달 독성의 영향으로 의심되는 건강 장애. 1. 뇌에 나타나는 장애. 신경계 장애, 뇌 발달 장애,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정서 장애, 학습 장애, 지능 지수의 저하 등. 2. 신체 이상. 장기나 기관의 일부에 이상이나 변이가 발생한다. 3. 생식기 이상. 생식기 발육부진, 정자수 감소, 정자의 이상, 난자의 이상, 요도 화열, 정류 고환 등. 4. 생식기에 나타나는 선천적 병인, 정소암,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자궁내막증, 불임증 등의 선천적 병인. 5. 면역기능 이상,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엄마의 몸에서 태아의 몸으로 전달되는 독성. 생물의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 인체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유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다. 환경 호르몬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특정 화학물질이 아니라 내분비, 즉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성질이 있는 화학물질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공업 폐수나 농약과 같이 환경에 방출된 화학물질에서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환경 호르몬은 인간이나 동물의 체내에 흡수된 후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한다. 체내에는 다양한 내분비 기관이 있고 그곳에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하여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 호르몬 작용이 교란되면 생물의 조직이나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건강에 다양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호르몬은 특정 기관에서 특정 작용을 나타낸다. 표적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수용체가 있는데 호르몬은 이 수용체와 만나야 비로소 자신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시작한다. 그 작용을 마치면 대사 반응에 의해 자연 소멸된다. 호르몬은 표적 기관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한 후에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환경 호르몬이 끼어들면 호르몬의 작용이 교란된다. 환경 호르몬은 몸 속에서 마치 정상 호르몬인 것처럼 수용체와 결합하기도 하고 호르몬과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호르몬의 자연 소멸을 막기도 한다. 세대 전달 독성은 유전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다. 유산 방지제인 DES의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 자녀들에게서 생식기 암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례에서는 DES의 영향을 받은 자녀의 자녀, 즉 손자대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인으로는 모체가 복용한 DES의 영향으로 이미 태아기에 염색체 이상이 일어나 유전자가 변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강력한 합성 호르몬제인 DES가 태아 시기부터 다량으로 축적되어서 그 아이가 성장하여 임신했을 때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까지 전달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대 전달 독성은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화학물질 자체가 엄마에서 아이로 옮겨지면서 그 독성이나 영향이 모체에서 태아로 다시 그 태아로 되물림되는 것이다. 태아 및 생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유아는 혈관 뇌 관문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아기들이 뇌에 이상을 일으키기 쉬운 이유는 몸 밖에서 침입하는 이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뇌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태아의 뇌에 미치는 세대 전달 독성은 광범위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경계 장애, 뇌 발육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습 장애, 자폐증, 정서 장애 등이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질병들 역시 세대 전달 독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유기의 아기들도 화학물질에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모유에 포함된 유해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모유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다이옥신을 들 수 있다. 10여 년 전 일본인의 모유에서 미국인이나 유럽인들보다 100에서 200배나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연일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잔류 농약이나 경피독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들이 모유에서 검출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이 다이옥신과 복합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모유의 다이옥신 농도는 초유에서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10개월 후에는 초유에 비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 현재 모유의 다이옥신 농도는 30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옮겨지는 화학물질의 유해 성분은 세대 전달 독성의 하나이다. 알고는 먹지 못하는 식품 속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화학 물질이다. 식품의 맛, 향, 외양을 좋게 하는 것이나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것,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것, 식품의 영양을 보충하는 것 등이 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첨가물도 인체에는 어디까지나 합성 화학물질이다. 반복 섭취하면 독성이 쌓여 만생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수입식품 중에는 위험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것도 있다.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합성 첨가물과 천연 재료를 가공한 천연 첨가물이 있다. 합성 첨가물은 인체에 독성이 남기 쉬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천연 첨가물 중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독성이 강한 것이 있다. 천연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식품에 생기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조리 후 시간이 지나면 식품에 곰팡이가 피거나 부패하기도 한다.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이 식품을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미생물 자체의 독성이나 변질된 식품의 독성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식품 고유의 독성 물질. 식재료로 이용하는 식물이나 동물 중에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독을 가진 것이 있다. 보고의 내장과 난소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이 대표적이다. 극미량으로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만큼 독성이 강력하다. 식물 중에도 곤충이나 작은 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독을 가진 것들이 있다. 환경으로 방출된 유해한 화학물질도 식재료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바다나 강에 서식하는 어패류에 수은이나 주석과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축적되면 그것을 먹은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석유를 원료로 한 화학조미료. 화학조미료는 국물을 내는 분말 육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소스나 양념액, 절임식품, 레트르트 식품, 과자 등에는 거의 다 화학조미료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된다. 개발 당시에는 석유를 이용하여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나트륨을 제조했다. 석유를 원료로 만든 것을 먹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후 화학조미료는 당밀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화학조미료의 원료가 당밀이라고 해도 제조 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문이나 추측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화학조미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건강에 해를 미치는 유해한 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학조미료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유해한 작용이 없다고 해도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공식품에 넣는 색소, 발색제, 표백제가 염색체 이상을 일으킨다. 식품은 맛 못지않게 겉보기도 중요하다. 맛깔스럽게 보이는 선명한 색이 식욕을 돋우고 식재료의 신선도나 음식의 질을 따질 때도 맛을 보기 전에 먼저 눈으로 확인한다. 소비자의 이러한 성향을 놓칠 리 없는 판매자들은 좀 더 먹음직스럽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식품의 착색료, 합성색소, 표백제, 발색제 등을 사용한다. 천연색소.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면서 천연색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색소는 합성색소보다 발색 효과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는 천연색소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천연색소인 꼭두선이색소가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본, 한국, 미국, EU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합성 천연색소. 천연색소와 동일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색소다. 천연색소에 비해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B2 등이 있다. 합성색소, 타르색소.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의 식품을 착색하는 데 사용한다. 합성색소는 암을 유발하거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캔디나 체리 통조림 등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대상에게 유해성을 미칠 수 있다. 합성색소 사용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 식품에는 더욱 독성이 높은 착색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발색제. 햄, 소시지, 베이컨, 명란젓 등의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한다.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아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의 세 종류의 화학물질이다. 이들 발색제는 혈액 속에 붉은 색소를 고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은 독성이 강해서 몸 속에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한 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혈액 속에서 산소가 결핍되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일어날 수 있다. 표백제. 식품의 변색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잘라서 파는 야채나 달걀, 머위, 과일류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염소 나트륨을 사용하며 박꼬지, 말린 과일, 과실주, 깐 새우 등에도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 위장 장애를 일으키며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복합 오염을 일으키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화장품과 세제의 독성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음식물이나 호흡 외에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된다. 이를 경피흡수라고 한다. 피부는 몸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열이나 공기압, 뼈분의 수분, 유해 화학물질, 미생물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주로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한다. 각질층은 필요에 따라 수분을 함유하여 팽창하고 유분을 왁스 상태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것이 피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이 피부의 방어 기능이다. 그러나 이 기능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극미량이기는 하지만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이때 경피 흡수율은 피부의 상태나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유해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경피독이라고 부른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다른 흡수 경로보다 흡수되는 양은 적지만 그 대신 유해 화학물질이 몸속에 쌓이기 쉬운 특징이 있다. 특히 기름에 녹기 쉬운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이 흡수되면 피하지방에 쌓이거나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흘러들어가 역 안에서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간의 해독작용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흡수된 화학물질에 독성이라도 있으면 그 독성마저 몸에 남게 된다. 소량이라서 당장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지만 어느새 축적량이 늘어나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해 화학물질이 꾸준히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몸속에 쌓이면 다른 경로로 들어온 화학물질과 복합오염을 일으키거나 유해한 부생성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경피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피독은 독성치 자체를 검출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급성 독성과 만성 독성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유해성이 명백한 화학물질을 무방비로 피부에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더욱이 경피독은 체내 축적률을 높이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아이에게로 전해지는 세대 전달 독성의 위험이 매우 크다. 경피독은 세제나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에서 비롯된다. 그것에 배합된 합성 계면활성제는 화학물질의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그 자체는 체내에 쉽게 축적된다. 피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 체질이면 세제나 화장품이 피부에 닿기만 해도 이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은 화학물질이 피부로 흡수되어도 통증이나 가려움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경피독은 더욱 간과하기 쉽다. 평소에도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피독의 6가지 위험성. 1. 통증이나 자극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로 유해 화학물질을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2. 피부로 흡수한 유해 화학물질은 입으로 흡수한 것과 달리 자연적인 신체 대사로는 해독이 잘 되지 않는다. 3.
혈액이나 림프구를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체 여러 곳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경피독을 유발하는 생활용품의 성분 중에는 환경 호르몬 작용을 하거나 암 유발 의심 물질이 몸 속에 쌓이기 쉽다. 5. 생활용품은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의 일회 흡수량이 미량이라도 유해 물질이 몸속에 쌓이기 쉽다. 6. 화학물질 흡수율이나 축적 상태, 배출량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경피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모든 약에는 주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약의 기호는 약초학에 있다. 예로부터 약초학을 바탕으로 식물이나 동물, 곤충, 광물 등에서 채취한 성분을 이용해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고 예방을 도왔다. 약의 재료가 되는 약초 중에 독성을 가진 것이 있다. 옛 사람들은 목숨을 앗아갈 만한 독이 있는 식물도 사용법에 따라 질병을 고치는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대의 의약품 역시 독도 되고 약도 되는 것일까?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여 몸속으로 흡수된 약은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작용하여 효과를 낸다. 이러한 작용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과 약의 약효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결과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작용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약은 신체 기관에서 증상을 억제하여 질병을 치료하지만 신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기도 한다. 또는 온몸으로 퍼진 약효 성분이 질병과는 상관없는 기관에까지 불필요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감기 약 가운데는 항히스타민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많은데 이 성분은 비염이나 콧막힘을 억제하면서 이와 전혀 다른 작용인 졸음을 유발한다. 이처럼 증상을 억제하는 등 약의 본래 목적이 되는 작용을 주작용이라 하고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한다. 어떤 약이라도 반드시 주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역효과나 유해작용을 의미하는 부작용의 예로는 질병을 악화시킨다.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난다.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긴다 등이 있다. 본래는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약이 우리 몸에 유효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항히스타민 성분만 보아도 그렇다. 졸리는 것 자체는 신체에 큰 해가 되지 않겠지만 약을 먹은 후에 운전을 해야 하거나 집중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의 졸음은 유효한 작용이나 다름이 없다. 항히스타민제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졸음을 유발하는 작용이 주작용이 된다. 현재 시판되는 의약품은 독성이나 부작용에 관한 검사를 충분히 실시한 제품들이다. 부작용이 강해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약도 있지만 부작용이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약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약의 특성에 의한 부작용. 의약품은 개발 단계에서 부작용을 검증하기 때문에 어떤 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대부분 밝혀져 있다. 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고 약물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정보와 주의사항, 의약품 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정해진 용량 이상으로 과다 복용하거나 증상이 가라앉았는데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투약 횟수나 간격을 지키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약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부작용이다.
음식물 및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약도 음식과 마찬가지로 약과 약 사이에 궁합이라는 것이 있다. 약을 복용할 때 함께 먹은 음식물이나 다른 약재의 작용으로 약재의 흡수가 방해를 받거나 반대로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도 있다. 함께 먹어서 안 되는 약과 음식의 조합으로는 그레이프프루트와 고지혈증 치료제가 잘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를 그레이프프루트 주스와 함께 마시면 약재의 혈중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져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두 종류의 이상의 약을 복용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약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약의 pH 값이나 단백질과의 결합력,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효과를 강하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약의 상호작용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약국에서 여러 종류의 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관적 판단으로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개인적 조건에 따른 부작용들. 알레르기 증상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약의 성분이나 효능에 관계없이 알레르기 증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약의 성분의 면역 기능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 약의 특성이나 상호작용과는 다른 알레르기 특유의 발진이나 쇼크 증상이 나타난다. 음식물이나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적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약을 복용할 때 위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나 고령자는 화학물질에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에게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태아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임산부가 약을 복용할 때는 저항력이 매우 약한 태아에게 미칠 영향이나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령자는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이보다 젊고 건강했던 고령자가 어떤 질병을 계기로 갑자기 쇠약해지는 일도 있다. 신체 기관의 기능 저하는 겉보기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러한 체내 효소는 유전적 체질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약을 대사하는 속도가 다르고 주작용이나 부작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신장과 체중이 비슷해도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대사 속도의 차이는 그 사람의 체내 효소의 종류나 양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은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약의 작용도 그러한 생체 리듬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생체 리듬은 수면과 각성, 정지와 활동, 내분비 리듬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어 염증을 억제하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는 약 안에 투여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밝혀져 있다. 태반을 통과하는 화학물질과 수유 중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 임신 중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을 흡수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반면 세포를 둘러싼 혈액이나 림프액은 평소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약이 전신으로 쉽게 퍼진다. 또한 임신 중에는 약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 속에 약 성분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특유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임신 중에는 약이 체내로 잘 흡수되지는 않지만 약효나 부작용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화학물질에 저항력이 전혀 없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독성물질이 모체에서 태아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는 혈관, 태반 관문도 모든 약물의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많은 약물이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게 전달된다. 모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태어난 아기에게 이상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임신 3개월 무렵까지는 약을 사용할 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태아기에 작용하여 태아의 기관 형성에 영향을 미쳐 선천적인 이상을 일으키는 성질을 기형유발성이라고 한다. 이 기형유발성은 약의 영양뿐 아니라 영양 부족이나 지용성 비타민의 과잉 섭취, 어패류에 들어있는 수은 등의 중금속,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저산소증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알코올 섭취나 흡연, 마약 복용 등도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 후기에 이르면 태아의 신체는 대부분 형성되지만 피부의 방어 기능, 간의 해독, 대사 기능, 혈관, 뇌 관문과 같은 신체를 방어하는 기능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다. 모체가 흡수한 약의 성분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약의 사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임신으로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약의 복용에 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신 중에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질병 때문에 임신 전부터 계속 복용해오던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가 합의하여 신중하게 약을 선택해야 한다. 모유는 하얀 혈액이라고도 한다. 모체의 혈액 속 성분들이 모유에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약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성분이 모유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생아나 영유아 때는 간이나 신장의 기능,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약의 대사나 배설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모유를 통해 아기의 몸속으로 흡수된 약 성분은 그대로 축적되거나 예상치 못한 유해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대부분 아기 엄마가 복용할 경우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수유 중에는 되도록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수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아기에게 해가 적은 약을 처방받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복용 기간에는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이도록 한다. 태아가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기 쉬운 이유 1. 피부의 방어 기능이 미숙하다. 2. 간의 해독, 대사 기능이 미숙하다. 3. 혈관, 뇌 관문의 기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4. 호르몬 활동에서 비가역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